21번째 해석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언어와 해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까이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 제8장에 해당이 되고 있는 주제인데 언어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떠나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언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언어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학자를 들라라고 하면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겐슈타인을 중심으로 언어 철학과 해석학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5쪽에 언급되어 있는데 언어 철학과 해석학에 대한 이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되어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언어에 의해서 재생산이 되어지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언어가 없이는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n principio erat verum, et verum erat apud deum, et deus erat verum. 여기에서 in the principio, 태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에 erat verum, erat라고 하는 것은 있었다, was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는 주어와 동사 어순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베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언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서 강의했던 그 내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고 말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어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은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만일 없다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이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상당히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언어의 새로운 의미는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어지고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은 언어에 의한 지성의 마술에 걸린 희생물이다.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철학은 비엔나 출신의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옳은 이야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언어 논리학을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와 무어라고 하는 기호 논리학자이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언어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 철학에는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입증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반증주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종교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학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증주의가 있는데 입증주의는 비엔나 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증주의라고 할 때 그 입증주의는 verificationi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verify, 자기를 입증하다, 검증하다, 자기를 증명해 보이다라고 할 때 verify라고 하는데, 그거를 명사형으로 써서 verificationism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증주의의 원리는 간명한데, 명제나 주장 또는 진술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논리적으로 좀 검증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장들이 넌센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따라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의미한 문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증주의는 대체로 비트겐슈타인의 정기에 해당되는, 조금 있다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는 정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정기는 대체로 논리학과 연관되어 있는, 기호논리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원칙입니다. 대체로 입증주의 비엔나 학파들은 비트겐슈타인의 정기를 따르는 학파이고, 후기는 언어놀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어떤 영역으로 가서 논의를 하는 철학, 언어 철학인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대체로 비엔나 학파들은 정기, 비트겐슈타인의 정기를 따르는 그런 학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트겐슈타인의 또 다른 형태로 분류가 되어지는 것이 반증주의인데, 반증주의는 칼 포퍼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되었던 그런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어의 falsificationis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alsify, 우리가 true and false라고 이야기할 때 틀리다, 그릇되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명사로 만들어서 falsificationis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증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그 원리는 추측과 반박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문장이나 모든 주장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는 거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지 않으면 그 문장은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증주의와 반증주의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증주의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가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반증주의는 처음부터 가정을 하기를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틀린 것을 찾아가다 보면 틀린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장이나 그 주장은 사실이 되고 참이다라고 판결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명제는 일단 반박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칼 포퍼가 주장하고 있는 반증주의의 원칙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반증주의에 대한 예를 하나 든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입증주의는 모든 까마귀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증주의는 검은 까마귀가 아닌 흰 까마귀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의 모든 주장은 오류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입증주의와 반증주의가 유사한 것 같은데도 그들의 가정들이 틀리게 시작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가는 원칙을 입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장이나 그 주장이 틀리다라고 해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장은 여전히 진리로 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비트겐슈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텐데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20세기 철학은 어쩌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구의 철학은 플라톤을 무시하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플라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철학자들이 하나의 단서가 붙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트겐슈타인 이전까지만 그 말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플라톤보다 비트겐슈타인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8명의 자녀 중 막내입니다. 가정의 음악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항공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공학도로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삶은 버트란트 러셀과의 만남에서 철학자, 특별히 기호 논리학자로서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맨체스터에 이제 공학도로서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지나가다가 헌책방에 들어갔는데 헌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버트란트 러셀이 지은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을 그날 저녁에 읽고는 버트란트 러셀을 조금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러셀을 만나러 갑니다. 러셀을 만나서 자기가 공학도가 돼야 될지, 이 책을 통해서 철학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철학자가 돼야 될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종이 한 장을 러셀이 주면서 글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메모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문장을 썼는데 러셀이 너는 공학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철학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 러셀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캠브리지 수학을 한 후에 다양한 일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전쟁 중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의 정기 철학을 규정하고 있는 논리 철학 논고, 흔히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도 그가 죽은 후에 출간이 되었던 책이긴 합니다. 정기 비트겐슈타인을 규정하는 그 책이 바로 이 논고, 이 책을 통해서 정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규정하는 것은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정기와 후기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철학을 논하고 있습니다. 정기는 논리 실정주의의 성격이 강하고 후기는 언어 놀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전쟁이 끝난 후에 러셀과 무어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논고라고 하는 거에 내용을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고 두 선생은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박사학위 시험 오럴 디펜스를 할 때도 서로 너가 질문하라고 러셀은 무어에게 미루고 무어는 러셀에게 미루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비트겐슈타인은 간호
사가 되려고 노력도 한번 해보고 또 시골에 오스트리아 시골에 가서 선생 노릇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허들의 일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일들을 가지고 또 경험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성격이 좋지 않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29년에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철학자였던 무어가 학교를 퇴임을 하면서 그 후임으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비트겐슈타인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언어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주장을 했던 언어 기호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언어 철학, 다시 말하면 일상 언어의 철학을 복귀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죽은 후 2년 뒤에 1953년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대표하게 되는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은 정기의 사상을 뒤바꾼 일대 언어의 상아탑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모든 언어는 일종의 놀이다라고 과감하게 도전적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951년 4월 29일 비트겐슈타인은 이브니 베이번이라고 하는 박사의 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에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을 간호하는 또 함께 임종을 지켜보던 이브니 베이반 박사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Tell them that I had a wonderful life. 그들에게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좀 전해달라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철학자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노는 언어를 철학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상 언어가 언어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님을 후기에는 더욱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도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어 철학의 매력이 아닐까 싶긴 한데, 문제는 언어가 그것만을 분석하려는 목적에 봉사해왔는가 라고 물으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행위, 즉 책임적 존재자로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에서는 두 가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기가 있고 하나는 후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기는 이 농고라고 하는 박사학위로 제출을 했던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고, 후기는 철학적 탐구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기는 논리 실정주의의 그런 학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언어는 아주 간결하고도 집약적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단어에 세계의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철학 농고, 즉 농고는 길이가 단지 75쪽에 해당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 문체적 스타일에 있어서도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주로 형이상학이라든지 논리학, 논리적 진리, 유아론이라고 하는 것, 슬립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자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내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은 글을 읽는 사람에게 흥미를 불어넣기보다는 흥미를 뺏어가는 그와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듯이 책도 논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논리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밋밋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원천은 언어 비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의 정기 철학을 모든 철학에 대한 언어 비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언어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갖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정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으로 또 진리 함수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언어 철학 자체를 분석함으로써 철학의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철학적인 목표에 대해서 좀 인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292쪽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강독을 하시면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철학의 목표는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다. 철학의 작품들은 본질상 해명으로 이르게 한다. 철학이 없는 생각은 혼탁하고 흐릿하다. 철학은 혼탁하고 흐린 사고들을 명료하게 하고 사고의 경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의 결과는 철학적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의 명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정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를 분석하고 그 언어의 논리 구조, 언어의 가능성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언어는 이러한 기준에서 비판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비트겐슈타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정기 비트겐슈타인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 비트겐슈타인은 아토믹 팩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문장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명제적 진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원자적 사실, 아토믹 팩트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사례인 모든 것의 총체이다. 상당히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죠. 세계는 사실들, facts,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 things의 총체는 아니다. 세계는 사실들로 나누어진다. 대상들은 세계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자,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내 앞에 카메라가 있고 아이폰이 있고 컵이 있고 물병이 있고 또 그까이에서 각 책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열해서 놓여 있는 거를 things입니다. 사물들인데 이걸로 세계가 구성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한 주체가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은 팩트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거는 어른들도 팩트를 보고 어린아이들도 팩트를 보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식하는 자가 바라보는 세계만이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팩트에 의해서 세계가 구성되어지는 거지 사물들이 나열해서 구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세계는 결국 일종의 그림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가 이해하는 그림은 사실 그대로 그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만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림은 그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는 데서 성립을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림은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림은 일종의 팩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논리 실정주의자다. 논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모든 문장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넌센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나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라든지 또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장들은 사실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넌센스의 문장들이다.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문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째 우리가 시간에 돌아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유아론입니다. 유아론을 좀 설명을 하고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